안녕하세요. 라이언 책방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도킨슨 교수님께서 써주신 그 이기적 유전자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The Selfish Gene입니다. 제목 저는 뭐 잘 졌다, 재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대 고전 중에 하나라고도 알려져 있죠.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칼 세건의 코스모스, 스티븐 호킹 교수님의 시간의 역사, 이 네 권이 이제 과학의 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중에 이제 세 권을 읽게 됐네요. 마지막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언젠간 읽어보게 될 것이라고 이제 믿습니다. 그 책 내용은,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쉽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쭉 다 읽고 나서 그 통독을 했는데, 이 머릿속에 그 어떤 맥락을 한번 짚기 위해서요, 밑줄 친 부분 위주로, 그 다음에 요약 위주로 한번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빨리 한번 다시 읽어보니까 큰 맥락이 이제 좀 잡히는 느낌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요약에서는 제가 이해했던 부분, 그 다음에 맥락 위주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달드리는데, 와, 이거는 빠지면 안 되겠다, 이거는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전달드리는 게 좀 무리 같아요. 그래서 요번 이기적 유전자는 이제 좀 스페셜하게 3부작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 첫 번째 이기적 유전자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그럼 목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아요. 근데 목차가, 이게 체의 목차와 무조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꼽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그다음 순서도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전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계속 제가 끝까지 설명하다 보면은, 아하, 목차가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부분을 한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요약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생명 시작과 생존 기계, 진화적 안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요약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모든 동물의 보편 법칙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보편 법칙.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자, 뉴턴도 보편 법칙을 만든 거잖아요. 그 보편 법칙에 에러가 생겼는데 그 에러를 발견한 게 아인슈타인이고, 아인슈타인도 좀 더 디테일한 보편 법칙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물리에서 나타나는 어떤 법칙이잖아요. 유니버설하죠. 근데 동물에서는 어떤 보편 법칙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리차드 도킨슨이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동물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자는 ESS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 그 ESS는 요게 유리한 번식 방향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안정된 방향으로 가야 이게 생명체가 계속 그 유지를 하니까요. 그래서 ESS, 요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한 키워드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 진화는 어떤 수준에서 일어날 거냐? 자, 진화의 주체는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 수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두 개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유전자의 의미는 뭐냐라고 보면은, 유전자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기적 방향으로 개체가 의사결정을 하도록 조정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개체라고 치면은 유전자가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요? 이기적 방향으로요. 유전자 이기적 방향으로요. 그럼 왜요? 이 유전자는 뭘 하기 위해서요? 바로 복제를 하고 후세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는 언젠가 노화를 하고 소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전자는 복제 및 후세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피하고 전달하고 가피하고 전달하고 불멸의 전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춘 교수님 강연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리차드 도킨슨 교수님을 실제로 만나 뵀대요.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The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 이것도 맞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복제하고 계속 전달하기 때문에 Immortal Gene,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웅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죠. 불멸의 유전자가 되는 거죠. 요게 유전자의 한 꼭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약이었어요. 이것만 보시면, 이기적 유전자가 이런 거구나. 나머지는 다 예제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예제 자체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요약과요.
그래서 이 예제 먼저, 그 전체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생명 시작과 생존 기계입니다. 생명 시작. 이거는 사실 요 이기적 유전자에도 잘 정리가 됐는데,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브라이언 그린의 엔드 오브 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빅뱅에서 시작해서 작은 우주먼지가 중력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뭉치고 뭉쳐서 이제 항성이 되고 태양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그 태양에서 때려져 나와서 행성이 되고요. 지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주먼지가 어떻게 항성이 되고 행성이 되고 그 안에서 진화가 일어나는지 브라이언 그린의 책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그 맥락에서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에서 이제 지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원시 지구 환경인데 여기에 강한 어떤 고전압 상태가 되면은 그러니까 원시 대기 환경을 모사를 했을 때 아주 최초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것이죠. 저자를 이를 3, 4, 10억 년 전 원시 스프 환경이 탄생했다.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점액질이랄까요? 점성이 있는 것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라고 표현했는데 꼭 점성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뭔가 뭉치고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꼭 사람은 아니겠죠. 당연히 어떤 바이러스, 박테리아 수준의 굉장히 원생동물 수준의 굉장히 타니 리틀한 것일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들이 자기 복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복제자가 탄생한 거죠. 개체가 탄생한 게 아니에요. 자기 복제자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곧 개체가 된 거고요. 근데 자기 복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복제를 해서 재생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제 과정을 볼까요? 여기에서 더 아름다움이 있어요. 복제 과정이 다 똑같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복제하고 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원생동물이 복제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다 원생동물로 남아있겠죠. 근데 여기서 아름다움은 뭐냐면은 이 복제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불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제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복제 오류는 유한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먹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A라는 개체와 B라는 개체가 서로 싸워요.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덩치가 크거나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제 오류는 유한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변종 복제 개체군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해 볼까요?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와, 아름답지 않나요? 복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류가 나타났고 이를 통해서 진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저자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날 자기 복제자는 덜거덕거리는 거대한 로봇 속에서 바깥 세상과 차단된 채 안전하게 집단으로 떼지어 살면서 복잡한 간접 경로로 바깥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원격 조종기로 바깥 세상을 조정한다. 이제 그들은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갈 것이며 우리는 그들의 생존기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개체는 결국 죽게 되죠. 그러니까 개체는 일종의 깡통 로봇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일어나는 이유는 복제 과정 중에서 해가 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손상된 유전자가 축적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깡통 개체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이제 없애게 만드는 어떤 로직이라고 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자가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재해석해보면은 노아는 결국 껍데기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고 유전자는 그를 통해서 계속 복제하고 재생산하고 불멸의 존재로 이제 살아남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유전자는 요 개체 안에서만 계속 이기적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해요. 개체를 조종하니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생존기계는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유전자의 번영을 지금 이뤄가고 있어요. 병아리를 보면은 길을 잃거나 춥거나 배가 고프거나 하면 삐약 거리죠. 그를 통해서 부모한테 자신을 돌볼 수 있게 계속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단락쯤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어미새가 막 이 먹이를 들고 와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이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칩칩칩칩칩칩 계속 거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의성어로 나타나면서 어미한테 나 좀 돌봐줘, 나 좀 돌봐줘 하는 그런 트리거링 이펙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유발기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리거링 이펙트요. 그래서 뭔가를 전달을 해서 상대방이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요청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걸 리차드 도킨스의 의사소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예시도 있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반딧불이 종류 A, 반딧불이 종류 B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반딧불이 종류 A인 포트리스 속 암컷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계통 동물인 포트니스 속 수컷을 이제 유인을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암컷인 것처럼요. 그들 종류인 반딧불이 종 B라고 할게요. 그래서 반딧불이 종 B 암컷인 것처럼 해서 수컷을 막 유인합니다. 그래서 포트니스 속 수컷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자기 먹잇감이 오도록 유인하고 그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기의 존재감이, 그러니까 자기가 안정되게 진화적으로 계속 번식될 수 있게 하는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외부와의 의사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유전자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은 생존 기계까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음은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진화적 안정 전략입니다. 요약에서도 말씀드렸죠. ESS라고 표현하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시를 바로 한번 드려볼게요. 5가지 행동 양식을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비둘기파와 매파입니다. 비둘기파는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예시를 표현하고 있고요. 매파는 공격과 배신을 하는 어떤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둘기가 반드시 평화롭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시로 우리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집단 비둘기파, 그 다음에 공격과 배신을 하는 집단 매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요새 이제 미국 경제를 얘기할 때 매파 전략, 비둘기파 전략 뭐 이런 얘기 하죠. 이 1976년에 쓰여진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같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이 단어에서 차용을 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개체 안에 비둘기파만 존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으로 취하는 것도 없지만 아마 상처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냥 평화롭게 서로 공격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평화로운 거죠. 그런데 이 비둘기파에 매파가 같이 공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파가 막 공격을 하겠죠. 공격을 해. 그 다음에 비둘기파에서 뭔가 빼서 그럼 뭐가 유리해질까요? 매파가 유리해지겠죠. 그 매파가 점점 늘어나겠죠. 비둘기파는 점점 생존이 불안해 그러면서 줄어들겠죠. 궁극적으로 그럼 매파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언젠가는 매파만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파끼리 막 엄청 싸우겠죠. 공격도 하고 배신도 하고 공격 배신하고 그럼 막 상처도 있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파끼리 있을 때 굉장히 좋을까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둘기파랑 같이 있을 때, 아니 비둘기파만 있을 때, 매파만 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한 전략일까요? 비둘기파만 있을 때겠죠. 평화적으로 있으니까요. 매파끼리 있을 때는 서로 상처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요새 저는 2022년 국제정세와 굉장히 비슷해지고 있죠. 그 전에는 우리가 협정이라는 미명하에 비둘기파 전략을 서로 구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고 서로 협업하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서로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이 로컬라이제이션 되면서 자국의 이익이 먼저 중요하다. 이거 많이 했었죠. 트럼프도 했었고, 재팬도 했었고, 러시아도 했었고, 막 차이나도 했었고, 점점 이제 매파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막 서로 상처가 나잖아요. 그 와중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요. 이게 글로벌 임팩트가 주게 되잖아요. 결국 매파만 존재했을 때는 어떤 이런 상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둘기파만 있을 때보다 우세할까요? 아니겠죠. 누군가는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매파와 비둘기파 공전했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게 같이 공전돼야지 진화적으로 안정성이 우수하다. 저자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있어서 유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있죠. 그 이제 저자가 세 가지 경우를 더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복자 전략, 불량배 전략, 시험 보복자 전략입니다. 자, 보복자는 상대가 보복하면은 저도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량배는 공격을 하고 상대가 공격하면은 막 도망하고 막 이런 전략입니다. 시험 보복자는 상대가 치면은 보복 강도를 더 이제 높여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은 이제 보복자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상대가 공격하면은 나도 공격하고 상대가 평화로우면은 나도 평화로운 전략 요겁니다. 요 비슷한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신사임당 유튜버 그 신사임당님이시죠. 주원규님이 이제 글을 썼는데 Keep Going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그 테이커, 기버, 매처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 기버는 뭔가 주기만 하는 사람, 테이커는 뭔가 뺏기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만 생각하시면 되죠. 매처는 누가 주면 나도 주고, 그 다음에 누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요거 이제 매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원규님은 이 비둘기파에 해당되는 기본을 호구가 될 수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처는 이 굉장히 유리하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머리를 했었죠. 요게 바로 아마 이기적 유전자 리차드 도킨슨의 이론을 따온 것이 아닌가, 차용된 어떤 그 내용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복자 전략, 즉 상대방이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고 상대방이 은혜를 베풀면 나도 베풀고 이 전략이 진화적으로 매우 유리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와 싸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자기 감정이 막 드러나는 게 좋을까요? 그거 다 수기가 읽히겠죠. 왜? 매쳐. 그러니까 상대가 때리면 나도 때리고 상대가 평화로우면 나도 평화롭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포커페이스는 진화적으로 매우 안정성이 높다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유전자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로 탈피를 하고 있죠. 왜요? 그들 스스로 복제를 하고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가족 간의 이타성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부모는 왜 그들 자손에게 희생을 하고 있을까요? 왜 형제끼리, 자매끼리, 왜 자기 것을 나눠주고, 혹은 뭐 싸우기도 하겠지만요. 왜 이타성을 보이게 될까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기적 유전자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